안녕하세요. KGSO 물리 2단계 온라인 5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운동과 단진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의미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은 R로 일정하고 이때 원운동의 속력은 V로 일정할 때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등속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속도가 변하는데요.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속도의 크기는 V로 일정하지만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속도의 크기와 방향 중에서 하나라도 바뀌면 속도가 변한다고 얘기하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등속 원운동의 등속의 의미는 등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력이 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원운동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속도가 계속 바뀌는데요. 이 원운동, 원의 접선 방향, 즉 경로의 평행한 접선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크기, 접선 방향의 속도는 계속 일정하거든요. 대신 가속도가 경로의 수직인 방향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게 될 텐데 가속도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속도의 방향이 매 순간 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없고 원의 중심, 구심 방향을 향하는 가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구심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직선운동에서 변이, 속도, 가속도와 같은 개념이 중요했던 것처럼 원운동에서도 그 각각에 대응하는 물리량이 존재합니다. 직선운동에서 변이에 대응하는 물리량이 회전각인데요. 우리는 회전각을 또는 중심각이라고도 부르고 물리량 기호로 세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운동에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회전각의 단위를 우리는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디안 단위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지름의 길이 R과 호의 길이 S의 길이가 같을 때, 즉 반지름도 1이고 호의 길이도 1일 때 그때 호를 이루는 각 세타를 1라디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을 반바퀴 도는 경우에 우리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고 360도 회전하는 경우는 2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는 물리량 기호로 t로 나타내고 물체가 원운동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개념을 써서 한 주기 동안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속력이 V는 t분의 2파이r이 되고 여기에서 주기를 구하면 V분의 2파이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기의 단위는 당연히 시간이니까 기본 단위인 초가 되겠습니다. 진동수는 물리량 기호 F로 나타내고 1초 동안 물체가 회전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F는 T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의 단위는 그 진동수를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접선 방향의 속도 V는 접선 방향의 속력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등속 원운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접선 방향의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접선 방향의 속력 V는 단위가 m/s가 됩니다. 그리고 직선 운동에서 속도에 대응하는 원운동의 물리량 값이 각속도가 됩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각속도는 우리가 물리량 기호로 오메가로 나타내고 원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한 중심각의 크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세타를 의미하게 되고 한 주기 동안 한 바퀴, 즉 2파이만큼의 라디안을 돌기 때문에 t분의 2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관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속도의 단위는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각이기 때문에 그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이 각속도를 공부하고 나면 접선 방향의 속도 V가 한 주기 동안 T분의 2파이R과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 T분의 2파이 이 값이 각속도 오메가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 방향의 속도와 각속도 사이에 V는 R 오메가라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확인한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의 날개가 320 RAV/min의 각속력으로 회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RAV는 레볼루션을 의미합니다. 즉 320바퀴라는 의미죠. 그래서 320 RAV/min는 1분당 320바퀴를 회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라디안 퍼 세크의 단위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면 한 바퀴 를 돌며 2파이 라디안입니다. 한 바퀴가 원 하나니까요. 그리고 1분은 60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속도, 라디안 퍼 세크는 각속도가 되죠. 그래서 각속도를 구하면 이제 320 바퀴, 레볼루션 퍼 미니트를 레볼루션을 2파이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고 1분은 60초로 바꿀 수 있어서 계산하면 여기서처럼 34.5 라디안 퍼 세크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개의 반지름이 2m이면 300초 동안 날개 끝이 호의 길이를 얼만큼 회전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각도를 물어보는 건데요. 각속력에 시간을 곱해서 각변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번에서 각속도를 지금 정확하게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A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서 구한 각속도를 통해서 여기 문자가 잘못됐는데요. 여기가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세타가 되면 이 값이 세타가 되면 세타는 오메가 t가 되기 때문에 1번에서 구한 오메가와 움직이는 시간 300초를 곱하면 얼마의 각도로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1 곱하기 10의 4승 라디안만큼의 각도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심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원형도로에서 일정한 손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물체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가속도의 식을 생각해 보면 일정한 시간 동안 변화한 속도의 크기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심가속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운동,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가속 운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속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를 찾아보면 여기에서 일정한 델타 t 시간 동안 물체가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했다고 하고 이때 A점에서의 속도가 vi, B점에서의 속도가 vf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A점에서의 속도 vi와 B점에서의 속도 v2를 한 점에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다시 나타내면 이 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삼각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이 삼각형과 A에서 이 원운동하는 이 일부분,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삼각형에서 이 속도의 차, 두 속도의 차를 구하면 속도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이 델타 V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서의 델타 S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에서는 델타 S 대신 지금 L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델타 V가 델타 L에 비례하고 이때 임의의 속도 VI든 VF든 이 속도의 크기는 이 반지름 R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분수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원래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S가 이제 선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속도 식에 따르면 델타 S는 속도에다가 VT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 두 식을 정리하면 V분의 델타 V가 R분의 V 델타 T가 되고 그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가 R분의 델타 S가 되고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하면 가속도가 R분의 V제곱꼴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구심 가속도 또는 등속 원운동의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 되고, 이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 V는 R 오메가 기억하시나요? 그 관계를 이용하면 구심가속도를 R 오메가 제곱이라고 각속도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구심가속도가 결정되는 과정을 포물선 운동과 등속 원운동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속 원운동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이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는 항상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물선 운동에서는 속도의 방향은 포물선의 접선 방향인데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궤도의 최고점에서만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는 가속도가 항상 구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다들 알겠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결국 곧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심 가속도는 주기를 사용하면 주기 t를 사용하며 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를 이용한 간단한 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운동하는 경주용 자동차가 옆으로 원운동의 옆방향이니까 구심을 향하는 방향이겠죠. 이 방향으로 0.96g인 가속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가속도는 원주상을 미끄러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최대 구심 가속도라고 하고, 만일 차가 일정한 속력 40m/s로 주행할 때 최소 회전 반지름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차가 등속 원운동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등속 원운동인 경우에 원의 반지름을 구심가속도와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A는 R분의 V제곱식을 쓰면 되겠죠. 이 식에서 반지름 R 텀으로 바꾸면 R은 A분의 V제곱이 되고, A는 0.96G니까 0.96 곱하기 9.8 한 값이고, V는 40m/s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지름 R이 170m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R과 V 제곱이 서로 비례한다는 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천천히 가게 되면 필요한 원의 반지름은 훨씬 더 루트 R의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반지름이 많이 줄어서 적게 회전하고도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운동 중에서 등속이 아닌 경우도 한번 생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 위에서 속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일정하면 등속 원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오른쪽 그림은 속력이 곡선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속도와 속도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평행 성분이 없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만 가속도가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곡선을 따라서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점점 빨라지는 그런 원운동인 경우에는 속도와 평행인 가속도 성분도 존재하고 속도와 수직인 가속도 성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속도가 합쳐져서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속도가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향하지 못하게 됩니다. 곡선을 따라 속력이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속도와 수직인 방향의 가속도 성분도 존재하고 이 방향의 성분이 전부 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원을 만들 수 있게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속도와 평행 방향의 가속도 성분이 가속도 속도를 이 물체의 속도를 계속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합성 가속도 전체 이 물체의 원운동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구심을 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속이 아닌 원운동을 잠깐만 간단히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속력이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경우, 지금은 아래쪽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고 위로 갈수록 속력이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는 그러한 원운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속력이 변하는 경우에는 가속도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운동의 방향,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구심을 향하는 가속도, 구심 가속도가 존재할 수 있고, 속력 자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아래 지점에서는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지름 방향의 가속도, 우리가 얘기하는 구심 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속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순간적으로 0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점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방향의 이 가속도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속도를 점점 줄이는 접선 방향의 속력을 점점 줄여주는 가속도가 다시 생겨나게 돼서 가속도가 두 개가 같이 작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진 전체 가속도가 이렇게 구심이 아닌 약간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서는 속력이 가장 작기 때문에 최저 속력을 나타내게 되고, 이때도 아주 짧은 순간적으로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없지만 지름 방향의 구심을 향하는 방향의 가속도는 존재하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할 때도 마찬가지, 방향을 바꾸는 방향의 가속도, 우리가 A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 그 구심을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가속도는 계속 존재하는데, 속력이 점점 증가할 때는 속력의 변화를 유발하는, 속력의 크기의 변화를 유발하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도 존재하고, 이때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니까 속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탄젠트 방향의 가속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속도가 합쳐지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심이 아닌 약간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합성 가속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속 원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분석하는데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가속도가 존재하면 힘이 존재한다는 거 다 공부했었죠.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에 따라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질량인 m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F는 ma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구심가속도 AC, 등속 원운동이니까 접선가속도는 존재하지 않겠죠. 구심가속도만 얘기하면 구심가속도가 R분의 V제곱, 그렇게 해서 mR분의 V제곱이 됩니다. 이때 앞에 붙었던 마이너스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다들 알다시피 선운동과 각속도,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면 V는 R 오메가, 이 식을 활용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mR 오메가 제곱이라는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가 mR분의 V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이 되고,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 또는 구심가속도를 가지게 하는 힘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심력의 원인이 되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구심력은 어떤 운동의 결과일 뿐이지 그 원인이 되는 힘은 아닙니다. 구심력에서 구심이란 용어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힘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구심력은 여러 가지 다른 힘들의 합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에 매달아서 물체를 원운동시키는 경우에 실에 걸리는 장력이 구심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태양 주위를 원운동하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만류인력이 구심력이 될 수도 있고, 핵 주위를 원운동하는 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전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원을 그리며 도는 사람은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구심력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할 때 구심력을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구심력은 그렇게 구해진 알짜 힘들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원심력을 또 여러분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심력은 구심력의 관성력인 힘으로 가상의 힘입니다. 즉 가짜 힘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원심력을 알짜 힘에 포함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 상황에서 역학적 상황에서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하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를 분석할 때 우리가 마찰이 없는 빙판 위에서 원운동하는 하키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키퍽이 이와 같이 작용하고 있고 얘가 원운동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반지름은 R이고 속도는 V이고 이때 구심력은 줄을 통해서 퍽을 원의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때 구심력은 새로운 힘이 아닙니다. 이때 구심이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걸로 마찰력, 중력,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 벽이 미는 힘 또는 줄이 당기는 힘 이런 것들이 모두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심력이 물체의 속력을 바꾸지 않고 속도의 방향만 바꿔서 물체를 가속시키는 힘이고 알다시피 그 크기는 mr분의 v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 지름을 향하는 방향이 되어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관성력에 대해서 그럼 한 번 더 알아볼게요. 가속운동을 하는 물체 내부에서는 그 밖에서 가속운동을 하지 않는 밖에서 보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물체의 가속운동하고 있는, 즉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 있는 나는 물체의 외부 가속도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정반대, 즉 달리는 버스의 가속도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가속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가속도에 의한 힘, 가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는 거죠.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F는 ma에 의한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관성력은 가속 운동을 하는 물체 내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기체가 가속될 때 천장에 매달려 있는 손잡이는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차 바깥에서 땅바닥에 서서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랑 가속 운동을 하는 기차 내부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랑 분석하는 현상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 보는 가처럼 기차 밖에서 가속 운동을 하는 물체 밖에서 정지한 관찰자가 보면 손잡이는 중력과 장력, 실의 장력, T에 합력이 작용해서 기차와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는 것처럼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관찰자는 손잡이와 기차가 그냥 동일한 하나의 덩어리로 동일하게 가속 운동하는 것처럼 관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잡이도 A의 가속도를 가지고 기차도 A의 가속도를 가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기차 내부에서 가속 운동을 하는 내부에서 손잡이를 바라보는 관찰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관찰자는 기차와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보면 손잡이가 연직선과 여기 보이는 세타의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평형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손잡이에 작용하는 중력과 장력이 서로 다른 방향인데도 얘가 여기에서 가만히 정지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힘의 합성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에 중력과 장력 이외에 힘이 작용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여기 이 식에서 F'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F' 힘의 크기를 요 앞에서 구했던 요 식과 여기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식, 두 식을 이용해서 F'을 구하면 F'은 마이너스 ma가 되어서 그 기차의 가속도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마이너스로 반대인 힘이 나오게 되는데 이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속 운동을 하는 내부에 있는 관찰자만 이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있는 관찰자는 저 힘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원심력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원판 위에 놓여 있고 이 원판이 수평면상에서 일정한 각동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원판 위, 즉 가속운동을 하고 있는 원운동 내부에 있는 사람과 밖에 원운동 내부가 아닌 밖에 있는 관찰자 AB가 봤을 때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원운동하지 않는 바깥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에는 이 물체가 원운동하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운동하는 이유가 얘는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심력이 필요한데 그 구심력이 이 용수철이 주는 탄성력 뭔지 아시죠? 용수철이 원래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오려는 탄성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물체 전체가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등속 원운동하는 내부에 가속운동하는 시스템 안에 있는 관측자 A는 약간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 안에 가속운동하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사람은 물체의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들 두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로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구심력과 크기가 같은 어떤 가상적인 힘이 물체에 작용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 관성력이 작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운동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우리는 특별히 원심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은 구심력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고 관성력입니다. 그래서 관성력이기 때문에 알짜 힘을 구하는 과정에는 원심력, 즉 가짜 힘인 이 원심력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와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M인 작은 공이 길이 L인 줄에 매달려서 일정한 속력 V로 수평면상에서 반지름 R인 원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와 같이 생긴 진자가 원운동 여기에서 이 수평면상에서 원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진자를 우리는 원뿔 진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 진자가 움직이는 속력을 구하는데요. 우선 이 입자에 작용하는 이 진자에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가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있고 장력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힘이 나란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힘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있고 장력이 있는데 장력을 중력의 방향과 중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해서 우리는 크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력의 불력인 t 코사인 세타와 mg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는 물체가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의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겠네요.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t 사인 세타밖에 없고 이 힘만이 원운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t 사인 세타라는 힘이 이 원의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이 두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 탄젠트 세타, 즉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를 해결하면 RG분의 V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속력 V가 이와 같이 루트 RG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이제 R이 L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V는 루트 LG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때 이 진자의 속력은 진자의 질량과 전혀 상관이 없이 속력이 결정됨을 질량과는 상관이 없고 줄의 길이와 중력 가속도 그리고 각도 세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 수 있는데요.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서 고도
20km 떨어진 지점에서 원궤도로 등속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주비행사의 가속도를 물었는데요. 당연히 구심가속도가 되겠죠. 등속으로 돌고 있으니까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심가속도를 구해보면 구심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이니까 그 식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때 우주비행사는 지표면으로부터 520km에 있으니까 지구의 반지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지름을 활용해서 식을 대입하면 약 8.4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지구가 우주 비행사에게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무엇일까요? 네, 지구가 작용하는 힘이 우주 비행사의 가속도에 의한 구심 가속도, 즉 구심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구심력의 크기는 우주 비행사의 질량에 가속도 앞에서 구한 가속도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크기는 약 670N이 되고 그 힘은 이 우주 비행사가 원운동할 수 있는 구심력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표면에서 520km 위에 있는 탑에서 몸무게,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계의 눈금이 670N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표면에서는 이 사람이 80kg니까 약 800N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근데 이 도는 궤도 상에서 우주 비행사가 몸무게를 재면 도는 궤도 상에서, 즉 가속운동하는 내부에서 몸무게를 측정하게 되면 몸무게는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속운동하는 내부에서는 관성력인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중계의 발판에 어떠한 힘도 가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제 원운동 다음으로 단진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 후에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운동을 주기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진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물체의 위치나 전류의 세기 등 이런 물리량이 일정한 시간마다 일정한 값으로 규칙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동 가운데 가장 심플한 케이스, 즉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주기적인 운동을 우리는 단진동 또는 원래 정확한 용어로는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탄성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탄성력을 가진 대표적인 물체는 용수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수철이 평형점으로부터 작은 거리 x만큼 변형되었을 때 그때 용수철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을 가지는데요. 그 복원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법칙이 훅의 법칙입니다. 이때 K는 용수철 상수를 나타내고 용수철이 늘어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힘의 방향이 변이의 방향과 반대, 즉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방향을 나타내는 복원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에 일을 해서 물체를 거리 A만큼 옮겼다가 놓으면 물체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의 범위에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을 우리는 단순 조화 운동,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운동에서 했던 용어들이 사실 그대로 반복이 되긴 하는데 약간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진폭은 물체가 평형점에서부터 멀어진 최대 거리를 우리가 진폭 A로 나타내게 되고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진동수는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 1초 동안 일어나는 진동의 횟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수철이 있는 원래 기본 길이 원점을 기준, x가 제로인 점을 기준으로 여기 x만큼 늘어났다가 다시 잦아드는 경우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밖에 없고 탄성력이 복원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n분의 kx가 되고 이 가속도가 변이에 비례하고 방향이 변이의 방향과 x의 방향과 반대 방향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단순 조화 운동,
단진동을 의미하는 운동을 나타내는 꼴이 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표면 위에서 나타나는 단조화 운동에 대해서 그럼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용수철 상수가 1.30 곱하기 10의 제곱 민 용수철에 0.350kg의 물체가 매달려서 마찰이 없는 수풍만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x가 0.1m인 곳에서 놓았을 때 0.05m인 곳에서 놓았을 때 0m, 플러스 0.05, 마이너스 0.1 인 곳에서 각각 놓았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후계 법칙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kx 값에 k 값을 넣고 x에 원하는 a 값을 넣어서 작용하는 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진폭이 클 때 0.1m를 대입하면 작용하는 최대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힘의 크기가 13N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가속도가 여기서처럼 이와 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x가 플러스 0.1일 때의 케이스고,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면 각각의 경우에 작용하는 힘과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진동은 앞에서 공부한 원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이 단순 조화 운동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서 아래쪽에 빛이 있고 위에서 원운동을 해서 각속도 오메가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빛을 쏴서 이쪽에 스크린에 그림자가, 저 움직이는 공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하면 그림자는 플러스 A과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은 등속 원운동하지만 공의 그림자는 축 위에서 단진동, 여기 축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빛이 위쪽에서 비치고 있는데요. 공이 회전판 위에서 일정한 각속도로 돌게 되면 스크린상의 공의 그림자는 단진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공이 회전 운동하면서 그림자는 단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단진동 운동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진폭이 A고 여기에서 각속도 오메가로 얘가 원운동 하는데, 이 삼각형, 이게 길이 A와 움직인 임의의 거리 X, 그때의 각도 세타로 이루어진 요 삼각형과 여기에서 접선 속도 V와 그 속도의 X성분 Vx, 이것과 그 사이의 각도 세타까지 고려하면 요 V로 이루어진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세타에서 값을 구해보면 A분의 사인 세타가 V분의 Vx가 되고, 여기에서는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Vx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Vx가 의미하는 건 단신자 운동에서 여기 지금 이 X인 지점에 있을 때 그 물체의 단진자의 X방향 속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주기는 앞에서 구한 것과 똑같이 접선 속도와 전체 가는 거리 2파이 A를 통하면 오메가분의 2파이를 구할 수가 있고,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구슬이 원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그리고 원궤도에서 구슬의 속력을 v0라고 하면 v0는 여기서처럼 t분의 2파이 a가 되고, 그러면 주기는 당연히 v0분의 2파이 a가 됩니다. 그리고 원운동에서 반지름 A는 단조화 운동에서의 진폭과 같아지게 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질량과 탄성 계수로 용수철 상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2파이분의 1의 루트 n분의 k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각 진동수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어서 루트 n분의 k가 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이랑 똑같은 그림인데요. 여기서는 왼쪽에서 빛을 주고 여기에서 그림자 운동이 나타나는 운동을 앞에서 보고 그 그림자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원점 5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각속도 오메가로 시간 t 후에 시간 t가 지났을 때 각 세타만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각 세타만큼 회전해서 P의 위치까지 왔을 때 변이 x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a sin 세타. 우리는 여기 x축으로만 움직이니까 이걸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한 오메가가 t분의 세타라는 식을 이용해서 세타가 오메가 t라는 걸 대입하면 x는 a sin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최대 변이를 나타내고, 즉 저 진동에서 단진동의 진폭을 의미하게 되고, t는 최대 변이를 한 번 왕복하는데,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진동수 오메가가 t분의 2파이가 되고, 그러면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어서 진동수의 역수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는 진동수가 돼서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값으로 진동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 x와 시간 t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 답번에 보이는 것처럼 사인 곡선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진동은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기 때문에 단진동에서의 물체의 속도는 위 아니면 아래쪽이 될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원운동에서의 속도와는 당연히 표현이 다르게 나타내져야 하는데요.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벡터의 연직, 수직 방향, 지금 현재 그림상에서 이 수직 방향 성분이 단진동의 속도 성분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아실 수 있죠. 이 원래 원운동의 속도는 이 a 오메가인데 a 수직 방향 성분인 a 오메가 코사인이 이 p에 해당하는 그림자인 q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속도가 v0가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t분의 2파이 r이고 오메가가 t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v0는 오메가 R오메가였던 그 시기 V0는 A 오메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V0가 A 오메가, V0는 A 오메가의 수직 방향, 연직 방향 성분이기 때문에 속도는 V0의 코사인 세타, V0의 최대값이 A 오메가니까 A 오메가의 코사인 세타, 여기에 오메가가 T분의 세타 식을 이용하면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로 속도 성분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단진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살펴볼까요?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P의 가속도는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 크기는 A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거, R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걸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단진동의 가속도 역시 단진동의 속도에서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운동에서의 가속도 벡터를 분해했을 때 그 분해한 성분의 연직 방향, 이 가속도의 연직 방향 성분, 요 성분이 가속도, 단진동의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에서의 가속도 A가 R분의 V제곱 또는 R오메가 제곱이 연직 방향 성분이 되면 A0가 A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직 방향의 가속도 A는 A0의 사인 세타가 되고, 그래서 A0가 A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X, 여기서 나오는 X가 A 사인 오메가 T가 X와 같다는 거, 원래 처음에 x와 같기 때문에 a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a 가속도, 단진동을 유발하는 가속도라는 게 x 변이와 변이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변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 위치에서 가속도 벡터를 조사해 보면 가속도의 방향이 항상 진동의 중심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초록색 화살표가 가속도를 이야기하는데요. 항상 O' 점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는 물체가 진동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위치로 가면 마치 용수철처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이 물체를 원래의 위치로 복원시키려고 하는 힘, 그 힘을 우리는 복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진동하는 물체에서 질량이 m이고 m이라고 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면 이때 단진동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이만큼이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서 구해보면 m 오메가 제곱 x가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m 오메가 제곱을 k라고 만약에 두면 이 식은 f는 마이너스 kx와 같은 꼴이 되는데요. 이 식은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식이 바로 앞에서 탄성력을 얘기했던 후계 법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복원력, 단진동하는 것은 마치 용수철이 진동하는 것처럼 탄성력과 똑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게 복원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용수철의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 끝에 물체를 매단 다음에 용수철을 늘렸다가 놓았을 때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이 그림을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물체에 복원력이 작용하고 있으면 물체는 단진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용수철을 잡아당기거나 압축시켰다가 놓으면 용수철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에 의해서 주기적인 왕복운동, 즉 우리가 얘기하는 단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 진자를 우리는 용수철 진자라고 합니다. 탄성 한 개의 범위 내에서 용수철을 원래의 길이에서 x만큼 느리거나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의 탄성력 F는 우리가 마이너스 KX라고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후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례상수 K가 용수철 상수가 되고 마이너스 부호는 탄성력 F가 변이 X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복원력을 나타낸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추를 여기 보이는 이 다와 같이 A만큼 아래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추는 여기 있는 것처럼 평형 위치 5점을 중심으로 상하로 진동하게 됩니다. 수추가 평행 위치에서 임의의 x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에서 라번에 보이는 이미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지점을 지날 때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받는 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순간에 받는 힘을 생각하면 중력에서 작용하는 탄성력 kx0 플러스 x 만큼의 탄성력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이와 같이 해서 어떤 kx꼴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 단진동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고 탄성력이 마이너스 kx가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 두 식을 합쳐보면 k가 m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식에서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진동에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인데 이때 t를 돌리면 단진동에서 주기 t는 2파이의 루트 k와 m, 용철 상수 k와 질량 m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를 확인하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시간에 대한 함수가 이와 같을 때 수평 용수철 끝에서 진동하는 물체의 진폭, 진동수, 주기를 구하고 속도, 가속도의 최대값 1초 지난 후에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x는 이 식이 단진동에서의 원래 꼴은 x는 x는 a의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진폭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값 a가 0.25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오메가 t, t 앞에 있는 수가 오메가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를 이용해서 오메가를 구하며 오메가를 통해서 진동수와 주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구할 수 있는데요. 속도는 a 오메가로 구할 수 있죠. 속도의 최대값은. 그래서 a 값은 앞에 구했고 오메가도 a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두 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최대값은 어떻게 됐죠? 가속도는 a 오메가 제곱이니까 앞에서 a번에서 구한 값을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1초 지난 후에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초 지난 후에는 여기 x의 경우에 위치는 여기 t의 값에다가 1초를 대입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초를 대입하면 0.231 값이 구해지는 거고, 이때 여러분이 코사인의 8분의 파이 값을 알아야 될 텐데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0.250의 코사인 8분의 파이까지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 오메가 최대값이 0.0376에다가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사인의 8분의 파이의 t까지 구하면 되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 오메가 t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값을 계산기로 이 값을 계산하지 못하면 그냥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추를 실에 매단 다음 옆으로 당겼다가 가만히 놓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 좌우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그렇게 하는 왕복 운동을 우리는 단진동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단진동하는 추를 우리는 단진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의 연직선과 세타의 각을 이루게 되면 두 힘이 평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력은 장력과 평행한 성분인 mg 코사인 세타, 여기 보이는 이 힘과 장력의 수직인 성분인 mg 사인 세타로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장력과 나란한 성분인 mg 코사인 세타는 장력과 평형을 이루어서 실을 팽팽하게 만들고, 장력과 수직인 성분인 mg 사인 세타만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럼 이 홀로 남은 이 성분이 추를 단진동시키는 근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일부인 mg 사인 세타가 단진동을 시키는 근원, 즉 복원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근사할 수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하는 근사가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 여기서처럼 매우 작은 세타인 경우에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할 수 있고, 세타를 L분의 X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g 사인 세타를 근사하면 L분의 mg로 근사할 수 있게 되어서 L분의 mg를 우리가 kx, k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kx가 원래 ma, F는 ma,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라서 ma가 돼서 가속도 a가 m분의 k, x가 된다는 걸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분의 k 대신에 L분의 mg를 집어넣으면 m분의 L분의 mg가 되고, 그걸 정리하면 L분의 g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L분의 gx가 되고, 그 a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진동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 x와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식을 통해서 오메가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통해서 오메가를 구하면 오메가가 루트 L분의 G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주기를 구하면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어서 2파이분의 루트 G분의 L이 주기가 되고, 이 주기는 저 추의 질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약간 편법이긴 한데 K가 L분의 mg라는 식을 사용해서 K분의 m이 G분의 L이 되는 식을 사용해서 앞에서 주기가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된다는 걸 사용해서 바로 대입해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식을 이제 약간 돌리면
중력가속도 G가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진자의 주기가 중력가속도가 일정하면 실의 길이에만 영향을 받는 텀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단진자에서 실의 길이가 길어지면 주기가 길어지고, 실의 길이가 일정하면 중력가속도가 클수록 주기가 짧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를 이용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0.171인 작은 진자가 60초 동안 72번 왕복 운동했을 때 중력가속도 G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선 주기를 계산할 수 있죠. 주기를 72번 하는 동안 60초 걸렸으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가 뭐와 같냐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2파이 루트 G분의 L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같다라고 놓고 중력가속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t제곱 분의 4파이 제곱 L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 식에 넣어서 값들을 넣어서 계산하면 그 지점의 중력가속도가 9.73 정도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자의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학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갈릴레오가 실제로 진자 주기를 측정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